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미혼 남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짧았지만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돌이 되기 전부터 양부모님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옆집 숟가락 개수도 다한다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마을 사람들은 저에게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관심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난 쟤만 보면 불쌍해 죽겠다니까. 애가 무슨 죄라고 저기에 붙어 있어. 아이고 애 듣겠다. 조용히 말해. 아휴 어쨌든 그러게나 말이다. 애가 무슨 죄라고 저러고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손 좀 써봐야 되지 않겠어? 설아. 네가 쟤 직접 걷어 키울 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쟤네 양부모가 쟤를 잘 키우냐 안 키우냐 감시하는 것뿐이야. 우리 손에 쓰긴 뭘 써. 그냥 조용히 있어. 마을 사람들은 저만 보면 혀를 차며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저희 양부모님을 볼 땐 손가락질과 거침없는 욕을 내뱉으셨습니다. 아유 저 몹쓸 것들. 자기들이 은석이를 왜 데려다 키워? 양심이 있으면 은석이는 다른 데 맡기고 여길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어. 저것들이 은석이 똑바로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어. 돌다이한테 잘해. 알겠어? 은석이한테 울음소리 들리면 나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바로 쫓아가서 너희 둘 이 마을에서 쫓아내고 말 거야. 아주 어릴 때 기억이지만 너무 강렬한 기억이라 마을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는 기억이 짧게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나 그 기억이 강렬했으면 돌이 막 지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 제가 걸어다니고 말을 조금씩 시작하며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쯤 저희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어촌 생활을 정리하시고 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급하게 이사를 가던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저희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저놈의 자식 도망가는 꼴 좀 보소. 애를 어떻게 하려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너는 평생 벌 받으면서 살 거다. 네가 그러고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죄책감에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길 내가 기도하마. 그땐 아줌마 아저씨 할 것 없이 모두 저희 부모님에게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해도 저희 부모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그랬던 부모님은 그 어촌 마을에서 벗어나자마자 저에게 웃음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석아, 이제 우리 가족 셋이 행복하게 잘 살자. 엄마랑 아빠가 우리 은석이한테 최선을 다할게.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만 존재할 거야. 그래, 이제 우리 가족 새 출발하는 거야. 특히 당신 마음 단단히 먹어. 앞으로 우리는 은석이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저희는 저와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어촌 마을을 떠나 집이 100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깊고 작은 시골 농촌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바다일을 하시던 부모님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소작농 일을 하면서 농사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아 실수도 실패도 많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겠지만 마을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실망하지 마. 나는 당신이 지칠까봐 걱정이요, 여보. 우리 정말 은석이를 위한 그 목표 이룰 수 있겠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그 목표 이룰 수 있도록 할게. 당신은 은석이 신경 많이 써줘. 어촌 마을에서 생활을 할 때
부모님은 산송장 마냥 얼굴에 핏기가 없고 늘 무표정으로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농촌마을로 이사를 가신 후에는 저희 부모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이지만 부모님의 표정 차이를 크게 느꼈고 저 또한 어촌마을에서 살 때보다 이사를 가 정착한 농촌마을에서 살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어릴 때라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부모님과 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 사람들이 없는 마을로 오게 되어 저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것이었죠. 드디어 저희 집은 활기와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 하는 농촌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저를 최우선으로 두시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촌에서 태어나 해산물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매일같이 먼 읍내 시장으로 나가 해산물을 구해오시고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와 소시지 반찬을 꼭 밥상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은서가,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우리 가족 다 같이 읍내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올까? 이제 매주 일요일은 우리 가족들 짜장면 먹는 날이네. 가서 짜장면 말고도 우리 은석이가 좋아하는 탕수육도 시켜 먹자. 집에서 읍내로 나가려면 최소 30분은 걸리고 왕복 1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읍내로 매일같이 나가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은석이도 다른 애들처럼 유치원은 다녀야 되지 않겠어? 유치원도 작은 사회라고 하잖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놀아보고 많은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럼 당신이 매일같이 2시간이나 운전해서 은석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1시간이야 괜찮다 쳐도 매일 2시간은 조금 무리잖아요. 우리 밭일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은석이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밭일하고 은석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그 후엔 또 얼른 오전 밭일 끝내서 은석이 데리러 가면 되지.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힘들면 은석이가 편할 거야. 그래요. 그럼 당신 뜻대로 해요. 저도 은석이 유치원은 꼭 보내고 싶기는 했어요. 애를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여기 안에서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여긴 친구도 하나 없는데 은석이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는 어린아이가 귀할 뿐더러 유치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읍내 유치원을 다녔어야 했는데 아빠는 제가 5살일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장장 3년간 매일같이 저를 읍내에 있는 유치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은석이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3년 동안 왕복 2시간 거리를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없이 은석이 출석시켜 주셨잖아요. 정말 아버님 같은 학부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은석이 똑똑한 아이라 분명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거예요. 부모를 보면 아이를 안다잖아요. 은석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3년간 유치원을 잘 다닐 수 있었고 무사히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과정을 밟으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읍내에 있던 터라 아빠는 유치원 3년간의 등하굣길을 끝내고 초등학교 등하굣길 6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항상 나 때문에 운전 많이 하게 해서 미안해. 유치원 다닐 때도 미안했는데 앞으로 계속 더 미안해할 것 같아. 아빠 운전하는 건 많이 힘들지. 미안해하기는 아빠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아빠가 우리 아들내미 학교 데려다 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아빠는 오히려 우리 은석이랑 매일같이 함께 오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걸. 그리고 이것도 아빠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은석이는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 저는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매일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들이 제일 희망한다는 자녀들의 직업인 의사를 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 부모님도 다른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해드리고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서였죠. 항상 1등을 해야지만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1등을 하면서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보람찬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잡음 하나 없이 사랑과 행복만 가득 찬 매일을 보낼 줄 알았던 저희 가족에게 살짝의 잡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저의 문제가 아닌 제 3자 때문에 생긴 잡음이었죠. 아빠가 평소와 같이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집으로 출발을 했을 아빠였는데 그날 제가 신발 주머니를 차에 놓고 내리는 바람에 아빠가 신발 주머니를 제게 가져다 주러 차에서 내려 저를 쫓아왔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야, 너는 옷이 그거밖에 없냐? 왜 맨날 그 옷만 입어? 아, 진짜 구질구질하네. 너 그것도 길거리에서 주워 입은 거지? 딱 봐도 그래. 야, 얘 신발도 1년 내내 이것만 신잖아. 아우, 신발에서 구린내 날 것 같아. 더러워 진짜. 너 절대로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저를 쫓아오던 아빠는 제가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고 화가 잔뜩 난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저의 손을 잡고 저를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저를 차에 태우셨습니다. 아빠 화났어? 쟤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저 친구들은 나쁜 애들이라 항상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야.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저의 말에 아무 말도 없이 계속해서 얼굴만 빨갛게 상기되어 있던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집에 와서 엄마랑 아빠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아빠가 우리 은석이 옷이랑 신발 사줄 돈 없어서 그럴까봐 그랬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알면 엄마랑 아빠 속상하니까 말 안 했지. 그리고 아빠, 선생님이 절약하는 게 환경에 좋다고 그랬어. 나는 환경을 위해서 절약 중인 거니까 남은 신경 쓰지 마. 저의 말에 아빠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시내에 있는 커다란 백화점이었습니다. 태어나 백화점은 처음 온 터라 그때 저는 살짝 겁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 읍내 시장에도 예쁜 옷 많아. 나 거기서 옷 사고 싶은데 거기로 가자. 오늘 여기서 우리 은석이 옷 예쁜 거 잔뜩 사가자. 아빠가 우리 은석이 좋은 옷, 좋은 신발 많이 많이 사줄게. 안 사줘도 되는데. 그리고 여기 너무 비쌀 것 같아, 아빠. 아빠한테는 하나도 안 비싼 것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은석이 갖고 싶은 걸로 골라봐. 축구화도 하나 사줄까? 그날 아빠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메이커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 옷들의 양을 치자면 2년은 거뜬히 입고도 남을 정도의 옷이었죠. 그것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은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지? 넌 내가 그렇게 키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애어른같이 굴어? 네 나이답게 속상할 땐 속상하다고 말하고 떼쓸 땐 떼도 쓰고 그러란 말이야. 너 그러라고 있는 게 부모 아니겠니? 당신 이제부터 은석이 옷 절대로 시장에서 사입히지 말고 무조건 메이크옷으로만 사입혀. 나는 우리 은석이가 옷 따위 하나로 놀림당하는 걸 절대로 못 봐. 그날 이후로 저는 보세옷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올 때마다 부모님은 제게 새 메이커 옷과 신발을 사입히셨고 그 이후로 저는
옷에 관련된 일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느낀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때가 된 것 같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부모님께 제가 지금까지 꿈꿔온 진짜 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그동안 이루고 싶은 꿈이 기자라고 했는데 사실 기자가 아니라 의사였어. 의대 입학하는 게 내 목표야. 어머나, 의사라니. 은석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엄마 아빠 때문이라면 의사 안 해도 돼. 엄마는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 꿈은 의사였어. 다른 부모님들이 자꾸 친구들한테 의사가 되라고 하길래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의사를 꿈꿨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사가 내 적성에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 의사가 되기로 했어. 나 꼭 의사가 될 거야. 의사가 되겠다는 저의 말에 엄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제게 의대에 진학을 하려면 과외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과외 같은 거 안 해도 돼. 과외 안 하고도 의대 법대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갈 수 있어. 너 의대 가기에는 수학이 조금 부족하잖아. 엄마가 수학과의 선생님 알아볼게. 다른 건 몰라도 수학과에는 받자, 은서가. 아, 됐다니까. 요즘 인터넷 강의도 잘 되어 있어서 그거 보면서 하면 돼. 괜한 곳에 돈 쓰지 마세요. 엄마, 그걸로 우리 소고기나 더 사 먹자. 엄마는 저에게 수학과의 선생님을 붙여주겠다는 말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대 수학과 출신의 과외 선생님을 구해오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과외 선생님을 찾아온 건지 엄마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대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대.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특별히 너만 수학과외를 해주겠다고 하더라. 은서가 이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우와, 그 정도 스펙이면 과외받기 엄청 비쌀 텐데 무슨 돈으로 그분한테 과외를 받아?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무리라니. 엄마랑 아빠 너한테 그 정도 과외시켜줄 능력 충분해. 엄마랑 아빠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검소하게 사는 거지. 엄마 아빠 능력 충분하니까 엄마만 믿고 수학과에 받아. 난 우리 아들 꿈 이루는 거 꼭 보고 싶어. 부모님의 농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과외비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내심 과외를 받고 싶기도 했던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수학과외를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서울대 수학과 출신답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공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외를 하면 할수록 부모님이 어떻게 이 훌륭하신 과외 선생님의 과외비를 충당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과외비를 감당하고 있냐고 물으면 엄마는 또 똑같은 말만 반복할 게 분명했기에 저는 부모님을 믿고 과외비에 대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행사가 있는 날이라 학교를 조금 일찍 마치게 되어 과외 선생님 집에 평소보다 30분 빨리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 앞에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엄마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왜 선생님 집에서 나와? 설마 여기서 일하고 나온 건 아니지? 엄마의 옷차림새한 모습을 보면 마치 꼭 방금 일을 하고 나온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여기 선생님 어머니께서 요즘 몸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잠깐 집안일 좀 도와주러 온 거야. 한 일주일 정도만 도와주러 온 건데 네가 알면 좀 그럴까봐 말을 못했었어. 거짓말. 엄마,
과외비 때문에 나 몰래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거지. 사실대로 말해줘. 아니면 나 더 이상 여기서 과외 안 받을 거야. 저의 단호한 모습에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해냈습니다. 엄마는 저의 수학과의 선생님을 구할 때 최고의 수학 선생님을 구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과외비가 비싸든 상관없으니 어떻게든 좋은 선생님을 구하고 싶었는데 겨우 수소문 끝에 찾은 현재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과외를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머니께서 제안하더라고. 지금 집에 가정도우미분이 그만둬서 필요한데 혹시 해줄 수 있겠냐고. 너한텐 비밀로 해주겠다면서 그것만 해주면 과외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과외 때문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게 됐다는 말이야? 엄마,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걸 속일 수 있어? 아빠는 알고 있어? 아빠는 알고 있냐는 저의 질문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엄마와 아빠가 너무 미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본인들을 희생하시는 건 절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수학과에 그만둘 거야. 난 엄마를 남의 집 식모살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반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왜 남의 집 식모살이까지 해? 그것도 나 때문에? 이건 내가 원치 않는 일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해. 엄마는 그저 네가 꿈을 이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그리고 엄마가 힘들었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거야. 그러니까 과외 그만두지 말자, 은서가.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 또 어디서 이런 선생님을 구하겠니?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저를 말렸고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빠는 엄마와 함께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남의 집 식모살이하는 건 원하지 않지만 이 일은 엄마랑 아빠가 긴 의논 끝에 결정한 일이니 너는 엄마랑 아빠를 믿고 하던 과에는 끝까지 마치도록 해주려무나. 아빠 부탁이다. 안 그래도 아빠 반일 더 커져서 힘든데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도 못 도와주고 나도 못 도와주면 아빠 혼자 고생인데 아빠 혼자서 괜찮겠어? 그건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동네에서 일 도와주실 분들 구했어. 아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정도면 이제 엄마랑 둘이서는 절대 못해. 어차피 사람 구해야 해서 사람 구했어. 그리고 엄마가 땡볕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원한 집안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부모님의 길고 끈질긴 설득 끝에 저는 계속해서 수학과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과외를 받는 3년 내내 영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엄마는 뭐가 그리 좋은지 과외 선생님 집에서 저와 마주치면 그저 행복한 표정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공부에 매진한 후 첫 수능을 쳤을 때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는 합격했지만 지원한 모든 의대에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은서가 괜찮아.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더 흔한 거야. 그리고 너만 괜찮다면 아빠랑 엄마는 네가 1년만 더 다시 공부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래,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로 가지 않아도 돼. 요즘 아빠 농사일 더 잘 되는 거 알지? 너 재수 1년 정도 뒷바라지 해줄 능력은 충분하니까 1년만 더 재수해서 의대 가보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그냥 합격한 마지막 학교로 진학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제 꿈은 의대였고 의대를 가려고 했던 이유도 부모님이었기에 저는 부모님이 주신 기회를 한 번 더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평생 살던 시골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노량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알아본 곳 중에 그나마 제일 좋은 집이 이 집이더라. 위치도 안전하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서 깨끗하고 그리고 방음도 잘 돼서 공부할 때 방해될 일 없을 게다.
아빠, 나 이렇게까지 좋은 집 필요 없다니까. 나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충분해. 재수도 몸 편하고 마음 편한 데서 해야지 공부도 잘 되지. 아빠가 이게 고시원 여러 곳 가보니까 사람이 공부하기엔 너무 각박한 환경이더라. 딱 1년이니까 여기서 마음 편히 공부하면서 지내도록 해. 저는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빠는 노량진에 있는 원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원룸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매달 용돈으로 두 분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재수생에게는 분에 넘치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농사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말마다 서울 노량진으로 올라와 저희 집 청소와 제가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극정성이 가득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재수생활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재수 1년 후 제가 희망했던 학교의 의대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서가 지금 엄마랑 아빠 출발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같이 맛있는 저녁 먹자. 아니, 내가 내려가면 된다니까. 일은 어쩌고 오려는 거야. 일은 반장님한테 맡겨뒀으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오늘 엄마랑 아빠가 은석이한테 꼭 해줘야 되는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대학교 합격 발표 날, 부모님은 굳이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며 바로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오셔야 할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은 오시지 않으셨고 두 분 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함이 엄습해오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희숙님 아드님 되시죠? 지금 강희숙님과 이철강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셔서 얼른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대 합격 사실이 거짓이어도 좋으니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꿈에서 깨어나려고 해도 저는 꿈에서 깰 수 없었고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 채 부모님이 계시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은 병원 관계자의 말대로 두 분 다 차가운 추검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은 졸음운전 트럭기사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저의 꿈이었던 의대에 합격한 날 두 분의 상주가 되어 장례식장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장례식 마지막 날 손님을 맞이하다 지쳐 쪽방에서 잠시 잠이 들었을 때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 나왔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시골집에 가면 장독대가 있을 거야. 장독대 중에서 가장 큰 장독대를 찾아서 열어봐. 꼭 혼자 열어봐야 한다. 분명 꿈이었지만 현실에서 엄마를 만나 대화를 나눈 것 마냥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3일장을 끝낸 후 시골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을 모두 맞이한 후 엄마가 말한 큰 장독대를 찾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큰 장독대에는 엄마가 담근 고추장만 있을 뿐 별다른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꿈은 꿈이었나 싶은 생각을 하던 그때 집 뒤뜰에도 장독대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저는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뒤뜰에는 마당에 있는 장독대보다 유독히 눈에 띄게 큰 장독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꿈에서 말한 장독대는 분명 저 장독대일 것이다 라고 느낀 저는 얼른 그 장독대로 달려가 장독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큰 장독대 안에 가득 담긴 무언가를 보고 잠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장독대 안에는 얼마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돈다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감히 저 혼자 힘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장독대는 무거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 모두가 잠든 새벽 장독대 안에 든 현금다발들을 집으로 조금씩 옮겼습니다. 그 현금다발을 옮기는 데만 해도 1시간이 좋게 걸렸는데 그 돈을 세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독대 안에 있는 돈이 장장 10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꿈에 나온 엄마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고생한 아빠 생각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매일같이 왕복 2시간 거리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주셨던 아빠. 아들 의대 보내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3년이나 했던 엄마. 그리고 재수생활 1년 동안 나보다 더 고생해 주셨던 부모님이 제게 퍼부은 시간만 해도 적지 않은데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모으신 건지, 제가 모르는 부모님의 더 큰 노고가 있었을 거라는 사실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을 폐인처럼 지내던 저는 누구에게라도 부모님에 대해,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왜 우리가 어촌마을에서 떠나야 했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한 친척이었던 아빠의 남동생, 작은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아버지, 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작은아버지라면 알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의 말에 작은아버지는 제가 할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을 꿀꺽 삼키셨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궁금했어요. 우리가 왜 전에 살던 마을에서 떠나서 연고 하나도 없는 이 작은 시골로 왔는지요. 그리고 아주 어릴 때 기억이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에 살던 마을 사람들이 엄마랑 아빠만 보면 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였어요? 이건 네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해줘야 되는 이야기인데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으니 그 진실을 말해줄 몫은 내 것이 되었구나. 은서가, 작은아버지는 오직 진실만 이야기할 테니 부디 세상을 떠난 너희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작은아버지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고, 그 말이 저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작은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 싶었죠. 사실 은석이 너에게는 친부모가 따로 계신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 친부모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두 분은 너의 양부모님이셨지. 너의 친부모님은 네가 돌이 되기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단다. 친어머니는 너를 낳아 세상을 떠나셨고, 너희 친아버지는 선장이셨는데 태풍 오던 날 어업을 나갔다가 배가 파도에 침몰돼서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되셨단다. 세상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는 두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어진 작은아버지의 말씀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친부는 네 양부, 그러니까 우리 형과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고 한 배를 타던 동료였다. 너희 친부가 우리 형을 매우 아껴서 같은 배 태워 일을 했던 거지. 그런데 너희 친부의 사망이 우리 형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사건이 되고 말았단다. 친부의 죽음이 양부인 아빠 때문이라는 작은아버지의 말에 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기나긴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던 저는 끝까지 정신줄을 보여잡고 작은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네 친부가 죽은 건 네 양부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을 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빠가 저의 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을 뿐이라면서요. 네 친부가 돌아가시던 해에 망조가 들었는지 고기가 평소보다 잡히지 않았었다. 그래서 너희 친부도 그 어촌 마을 사람들도 모두 힘들어할 때였지. 그런데 네 양부인 우리 형이 전날 꿈에서 만선이 되는 꿈을 꿨다며 당장 배를 띄워야 된다고 네 친부에게 말했었지. 근데 그때가 딱 태풍이 오는 날이었어. 태풍이 오는 날이면 배를 띄우지 말았어야죠. 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배를 띄우신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뜯어 말렸다.
이런 날씨에 나가면 만선이 돼서 돌아올 게 아니라 죽은 채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이다. 나도 네 아빠를 말려보았지만 네 아빠는 끝까지 배를 띄워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네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믿고 좋아하던 너희 친아버지는 배를 띄우고 말았지.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우정은 저런 것이구나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었다.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었어. 나라도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는데 말이야. 말끝을 흐리는 작은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배를 띄운 후 두 분의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갔습니다. 누가 봐도 친아버지는 그때 그 바다 위에서 돌아가셨고 양아버지는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일 거라고 말이죠. 그날 태풍이 아주 심하게 오던 날이었어. 잠깐만 가까운 곳으로 나갔다 오자는 네 친부 선장의 말에 선원들은 모두 동의했고 배에 올라탔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태풍이 심하게 오는 날이라 조금만 나가도 파도는 배를 잡아먹을 듯 거세게 쳤고 선원 전부가 오늘은 아니라며 배를 돌리려고 할 때였어. 근데 그 순간 아주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는데 갑판장이었던 이 양부는 급하게 옆에 있던 구명 튜브를 붙잡았고 모두에게 소리쳤어. 배를 돌리라고 말이야. 하지만 거센 태풍의 파도는 친부의 배를 침몰시켰고 친부를 포함한 모든 선원이 그 거세고 미운 바닷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생존자가 바로 배를 띄우자 우겼던 저희 양아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다 보니 그 마을 사람들이 형을 아주 미워했어. 선장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너 때문에 은석이 부모 둘 다 잃었다. 그뿐만 아니라 선원들 가족들도 형을 찾아와 집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내 남편 죽었다. 살려내라 이놈아 하면서 말이지. 그때 네 아버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단다. 태풍에 잡아먹혀 세상을 떠나게 된 친부의 이야기도 눈물이 났지만 그 이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마을의 욕바지가 된 아빠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연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어. 형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멀쩡한 척 지내고 있냐고 말이야. 그때 형이 그러더군. 은석이 너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너를 어떻게든 잘 키워내야지 이 죄책감을 덜 수 있을 것 같고 네 친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야. 자기가 죽으면 은석이 너를 누가 키우겠냐면서 형이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질 거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어촌마을을 떠나게 된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촌마을을 떠나게 된 이유는 양부모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그 마을에서 살아가면 분명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평생 일했던 어촌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연고 하나 없는 시골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랑 아빠가 저를 끝까지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비밀이 어딨다고. 여기로 이사 오면 그 사실이 없어지기라도 한대요? 두 분은 너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면 네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거지. 그리고 두 분은 네가 성인이 되었을 때, 네가 스스로 이 세상 일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모든 사실을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말을 하려고 했던 때가 바로 네가 의대에 합격한 날, 네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그럼 그날 부모님이 오지 말라는데도 계속해서 서울로 오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올라오셨던 거예요? 그래, 그날 너희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었다. 은석이한테 모든 진실을 말할 건데 은석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섭다고 말이야. 그래도 말은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나에게 조언을 구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은석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너도 알잖니. 너희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어린 제가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누군가에겐 너무 슬프고 누군가에겐 억울한 무거운 진실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작은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저도 진정이 되었을 때 작은아버지에게 장독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례식 치를 때 꿈에서 엄마가 나왔어요. 집에 있는 제일 큰 장독대를 열어보라면서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말한 제일 큰 장독대를 열었는데 거기서 10억이라는 현금 다발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 작은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너도 잘 알잖냐. 너희 아빠 은행 못 믿는 거. 그래서 번 돈은 모두 현금으로 어딘가에 모아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 장독대일 줄이야. 아휴 참, 너희 부모님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시다. 아무리 은행을 못 믿어도 그렇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0억을 뒤뜰 장독대에 모아둔대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바보 아니에요? 바보지 바보. 아들밖에 모르던 바보. 그 많은 돈을 모아서 어디다 쓸 거냐. 읍내 아파트 하나라도 사라. 아니면 차라도 바꾸라 했는데 모은 돈 다 우리 아들 은석이 줄 거라고 손도 안 대더구나. 물론 너한텐 필요할 땐 아낌없이 썼지만 말이다. 그러면서 작은아버지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모두 해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 죄책감으로 너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결국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친부모 못지않은 사랑을 너에게 주었어. 그건 은석이 너도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 부디 세상을 떠난 형과 형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아다오. 작은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두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저는 절대로 두 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분이 주신 사랑도 잊지 않을 거고요.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바라는 저의 모습은 합격한 의대를 열심히 다니며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갑작스레 여의고 또 친부모님에 대해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 감정들이 스스로 감당이 되지 않아 입학 후 바로 휴학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돌아가신 4명의 부모님을 추모하고 제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라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에 어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것들을 정리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저는 작은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돌아가신 양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했는데 분명 작게 소장농으로 시작하셨던 아빠는 그 일대 땅을 전부 사들이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은석이 너는 이제 알았지.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 키웠는지. 이렇게까지 많은 재산을 모으신 줄 몰랐어요. 부지런하신 건 알았지만 부모님한테는 항상 제가 1순위라 돈은 우리 식구 먹고 살 정도로만 버신 줄 알았거든요. 너희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심지어 형수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3년 했는데도 너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두 분 고생이 참 많으셨어. 분명 부모님의 삶의 1순위는 일도 돈도 아닌 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정리해보니 10억이라는 돈이 더 나오게 되었고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그제 알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아니라 그 전부터 친부모님과 엮여있는
양부모님의 이야기를 알게 됐더라도 저는 단 한순간도 그 두 분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 그 누구보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분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아버지, 우리 엄마랑 아빠 평생 죄책감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제 앞에서 티는 못 내고 항상 웃고만 계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몰랐어요. 네 앞에서 어떻게 티를 내니? 그리고 너만 보면 웃음이 나와서 그 순간엔 아무 생각도 안 든다고 하더라. 그저 네가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더구나. 제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두 분 마음을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날 그 이야기를 하러 두 분이 저를 보러 서울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은서가, 혹시라도 네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하는 말인데 너희 부모님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것만은 명심해. 알겠지? 너까지 평생 죄책감으로 살게 할 수는 없어. 너희 친부모도 양부모도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뿐일 게다. 사실 작은아버지의 말대로 부모님의 죽음이 마치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날이 대학교 합격 발표 날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친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두 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 제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서가, 너희 친부모도 아주 좋으신 분이셨다. 너희 아빠를 끊임없이 챙기고 믿고 의지했던 분이셨지. 그래서 네 친모가 너를 낳고 죽었을 때도 너를 너희 엄마에게 맡기셨어. 그리고 너희 엄마는 본인 애도 없는데 너를 친자식처럼 받아들여 네 아빠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 혼자 너를 키우곤 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방금 태어난 아이를 맡기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특히 너희 엄마한텐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 믿음과 의리가 있었기에 너희 엄마가 너를 받아 키운 것이었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때부터 넌 우리 가족이 될 운명일지도 몰랐을 거야. 친어머니께서 저를 낳다 돌아가신 후 어디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저를 품어주셨다는 게 저희 엄마였다는 말을 듣고 이 모든 게 다 운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작은아버지의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너의 네 부모 모두 좋은 분이셨으니 너도 그 네 분처럼 훌륭하게 살아가 주길 바란다. 그래야죠. 제가 네 분에게 받은 사랑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은 저에게 작은아버지가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면 전 평생 저 혼자 죄책감에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네 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랑받은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바로 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일 거다. 힘내서 잘 살아보자, 은서가. 이 작은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주마. 그렇게 저는 한 학기 휴학을 마치고 바로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남들 보란 듯이 열심히 잘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 20억 중 절반으로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고 나머지는 평생 죄책감으로 사셨던 부모님의 이름으로 고민 없이 기부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많은 돈을 기부하면 아깝지 않으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돈의 가치를 저는 이미 부모님이 사랑으로 환산하여 받았으니까 말이죠. 지금 저는 정신과 병원을 개원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나가 노인분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정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게 가진 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힘든 부분을 치료해주는 능력밖에 없지만 저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결혼이라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만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주신 건지 제가 결혼을 포기할 때쯤 딱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많은 모습이 겹치는 예비 신부를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6개월 뒤면 저희는 부부가 된답니다. 비록 제 결혼식에는 부모님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하늘에 계시는 네 분의 부모님은 저의 결혼식을 지켜봐주고 축복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날 부모님 네 분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버진로드를 함께 걸을 생각이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